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몇 페이지? 66페이지. 아직 국토위계미 이용해 가는 분열 아직 1시간 남았어요. 그거 더 하고 갑니다. 무슨 구역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 많이 들어가 보자. 일단 얘기할 게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난다고 그랬더냐?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납니다. 안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면 2문제까지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평균 2문제까지도 난다.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은 겁니다. 요 전에 봤던, 지난주에 봤던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죠? 이거는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나요. 근데 이거는 4년에 한 번이나 매년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질까? 4가지로 나눠서 보죠. 첫 번째는 뭐부터 본다? 개념. 우리가 의 했었죠? 의와 관련된 것을 여기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 그래 놓고 크게는 셋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먼저 뭐부터 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걸 먼저 뭐부터 하자?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예, 첫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지정된 구역 안에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용어들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자,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뭘 부담시킨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하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3가지죠.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어떤 지역에다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자. 그래서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 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그러면 뭐부터 나올까요? 항상 뭐부터 나오죠?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누가 지정하니? 지정권자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이거 아무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요래라는 지역에다 지정하였나? 지정 대상 지역. 근데 이건 원래 둘로 갈라져요. 다음 같은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뭐죠?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 MUST. 지정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다? 이거 4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런 4가지가 사유 있을 때는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해야 된다. 또 이러이러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위에는 지정해야 한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 근데 이거는 별로 시험 문제 아직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둘로 나누자. 자, 세 번째는 지정하려면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 지정 기준 간단하게 살펴봐요. 이건 지정 기준. 그 다음에 뭐가 있단다? 지정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래? 지정 절차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끝났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습니다. 그럼 구역을 지정해놨으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뭐 해야 되죠? 말 그대로예요. 개발하는 일정한 자들에게 기반시설을 뭐자? 부담시키는 구역 이런 뜻이죠. 네가 여기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네가 건축물 지음으로써 뭐가 필요해졌다? 도로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렇죠? 상하수도 필요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그걸 너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개발하는 너도 그 기반시설 좀 뭐하라? 부담하라. 이걸 뭐란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거든요. 그럼 이런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그 안에서 개발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비용은 주먹국으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잖아. 자, 당신은 뭐해? 너는 100만 원 내놔. 너는 500만 원 내놔. 너는 1000만 원 내놔. 지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 안에 부담시켜야 될 기반시설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도로가 필요하다? 도로는 위치를 어디다 잡고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여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학교는 위치를 어디다 잡고 그 규모는 얼마나 질 것인지. 여기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죠? 학교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도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고 학교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공원 주소하는데 얼마 들어가지. 이 비용이 나오죠. 그럼 총 비용이 산출이 돼야 그중에 개발하는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고 너는 얼마 부담하라. 이거를 부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개발할 때 이 안에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야 뭘 산출할 수 있다? 그 각각의 비용을 부담하는 걸 산출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나옵니다?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수립하냐? 수립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때 수립하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수립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인데 앞에 것 첫 번째 것만 꼭 기억하면 되고 원래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 유역집에는 두 가지만 들어있죠? 근데 두 번째 건 뭐 중요하지 않아. 첫 번째 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더라. 자, 세 번째는 무슨 계획과의 관계가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배우셨죠? 그 지구 단위 계획과 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어떠한 관계가 있냐?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는 제목을 이렇게는 안 써놨지만 제목은 지구 단위 계획하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가 하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해놓고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립 안 하면 어떻게 될래? 뭐만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해놓고 뭘 수립하잖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띵! 뭐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다? 지난주復속 6가지. 건공, 형체, 분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6가지 개발행위 있었죠. 자, 그거 하려면 뭐 바꿔라? 허가 받아라. 그래서 이분이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시장에 들어왔어. 허가권자가 뭐라 합니까? 아저씨,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몇 가지 사유가 있어?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당신은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일정한 사유가 이게 해소되면 그때 다시 와보십시오. 그때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지 지금은 당장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 한단다.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5가지 사유. 뭐였었죠? 머리점만 따서 녹해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지구 기반. 그때 마지막 기반이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뭐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 간단히 설명했었는데 바로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일단 되면 이 안에서 개발한 사람에게 뭘 부과하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비용을 부과하려면 뭐부터 나와야 돼? 어디에 얼마나 기반시설 설치할 건지 이 계획이 나와야지 부과하거든. 그럼 이 부과는 언제 한다냐?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개발행위 여기서 허가를 내줬죠. 그럼 허가 내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 내줬으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나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있으면 뭘 산출할 수 없다?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과를 못하죠. 그럼 허가 내주고 2개월 내에 부과라고 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고 있으면 허가도 못 내주는 겁니다. 따라서 2개월 내에 허가 내주려면 허가 내주고 2개월 내에 부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빨리 산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에 결정된다? 계획에 따라집니다. 계획을 늦게 수립할수록 비용 부과하는 건 늦어지는 거고 계획을 빨리 수립할수록 비용 부과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지금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왜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얼마나 부과할 건지 지금은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계획이 없어서 이 계획이 수립 안 돼서 비용을 산출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해놓고 몇 년 기다리다냐? 30년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럼 개발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따라서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라라고 법에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수립되지 않을 때. 그거가 문제죠. 일찌감치 수립하라는 얘기야. 뭐라고 돼 있더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3년이 아니라 여기는 1년이야. 1년이 된 날까지도 뭐가 없으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날아가는 겁니까?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거 이거는 효력을 잃는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은 더 이상 없어진다. 이런 효과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건 개발의 허가의 제한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해놓고 한없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니까 너무 늦게 수립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됐어. 그러면 도로 만드는데 얼마, 공원주 사는데 얼마, 학교 짓는데 얼마, 계획에 의해서 산출이 되죠? 그러면 이 중에 개발한 사람들에게 그 중에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라. 이걸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비용을 부과하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자. 그러면 무슨 행위할 때 부과시키지? 부과 대상 행위가 있겠죠. 아무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위하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 행위. 그때 무슨 행위하는 자에게 부과하죠?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하고 증축하는 행위지 하면 부과합니다. 아무한테나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신축, 증축하는 점 부과하자. 그럼 뭐는 부과하지 않아? 개축, 재축. 원래 개축, 재축은 뭐 하는 거죠? 고쳐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뜯어내고 고치는 건 개축. 천재지변으로 멸실돼서 할 수 없이 다시 뜯어내고 하는 건 재축. 그건 어차피 뜯어내고 살이 고치는 것은 개축, 재축이죠. 그거 말고 신축, 증축하면 부과하지. 개축, 재축 이전 부과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대수선할 때 부과한다 라고 나서 시험 문제 틀렸었어.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그럴 때도 부과하지 않고 오직 신축하고 증축에만 부과한다. 그때 얼마 정도 규모 되는 건 부과되냐? 부과 대상 건축 규모가 있어요. 너무 작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그런 개발행위 하는 자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런 큰 건물을 짓는 자들, 그 자들에게만 부과한다라는 부과에 의한 규모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 이건 한꺼번에 하나 묶어도 돼요. 우리 책에는 둘 한꺼번에 묶어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더냐?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거 보죠. 그럼 단독주택은 누가 들럭거려요? 주로 누가 들럭거려? 단독주택은 그 가족이지 누구야 뭐,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들럭거리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뭐 워낙 발이 마당발이라서 뭐 하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가 사람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통상은 자기 가족만 들럭거립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안 온다?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여기가 뭐다?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럼 나이트클럽은 10명만 옵니까? 아니요. 하룻밤에도 수백 명까지 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작게 찾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은 아무래도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사람이 적게 찾으면 기반시설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치화시켰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많이 부과시키면 숫자를 수치화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더라.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건 얼마로 돼 있더냐? 0.7부터 최대 2.5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유학집에는 2.1까지만 써놨죠? 근데 최대가 2.5까지 있어요. 그 0.7부터 2.5까지라는 이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택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산출해봤더니, 요까지 산출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냐? 1,000만 원 하고 나왔어.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택은 0.7만 부과하겠대. 그럼 1,000만 원에 0.7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700만 원만 내란 얘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1,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만 내래. 근데 아까 했던 나이트클럽 어디 있더냐? 그건 2.1입니다. 2.1 나이트클럽은 요게 여러분들 유학집에서 있는 마지막 위락시설에 2.1이 있을 거야. 그 위락시설 2.1 바로 이게 나이트클럽 같은 건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1,00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하라? 2.1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2.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무려 2,100만 원.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2.1, 2,100만 원이잖아. 그럼 똑같은 1,000만 원이 나왔는데도 단독주택은 7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나이트클럽은 2,100만 원. 무려 3배를 더 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반시설을 3배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유발개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몇 가지가 있더냐? 원래는 51가지 시설이 있어요. 51개 종류가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를 51개로 나눠서 51개마다 다 이건 얼마 숫자들이 다 이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51개를 다 외운다? 못 외우죠. 우리가 어떻게 51가지나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실제로 출제됐던 것들 그걸 비춰가지고 몇 개만 외우자? 18가지만 여러분들 유학집에 정리되어 있고 요 숫자들만 18가지에 대한 숫자들만 암기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유발개수에 대해서 처음에 시험 문제 놨을 때 그때 뭐라고 했더냐?
아이고 애우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옵니까? 50일까지 되는 걸. 그죠? 나왔길래 뭘 한다? 너나 풀어라 쌍 하고 넘어가자.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한 2, 3년 지나서 또 나네? 3년 지났을 거야? 또 났어. 어떡하죠? 역시 너나 풀어라 쌍 하고 넘어갔어. 2번까지는 내가 그랬어. 근데 또 있다 또 났네. 좀 있다 3번째 났네. 어떻게 해야 돼? 또 너나 풀어라 시장 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아, 교수님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나오는데 왜 이걸 너나 풀으라고 이거 한두 번 다니는데 자꾸 나오는데 그럽니까?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3일 걸려가지고 암기법을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거야. 그래서 18가지만 암기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 꼬박 3일 걸렸어요. 이거 만들어나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외우는 방법 그대로 따라서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이제 기반시설 유발시설가 출제될 시점이 됐습니다. 전번에 출제되고 나서 지금 시점을 흐른 거로 봐서는 이제 출제될 시점이 됐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별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일리 가면 돼요. 예, 여름 휴가 가는 건데 그냥 얼리 간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뭐 언제 여름 휴가 갈 시간이 어때서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그냥 속초로 다 가는 걸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상상하면서 그냥 외우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유발예술이라고 하자.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자가 누구 했을까? 납부 의무자 있어야 되겠죠? 누가 납부하지? 납부 의무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지? 이때 납부 부과 기한이 있겠죠. 부과 기한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및 납부 기한. 언제까지 부과할 것이고 언제까지 그럼 납부해야 될 것이냐. 부과하는 건 간헐하게 장들이 부과해. 이분한테 야 언제까지 부과할 거냐. 그럼 부과한 사람은 먼저 그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거 있으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될까? 그게 부과기한과 납부기한으로 둘로 나눠서 이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마지막 부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로 내야 된다? 원칙은 돈이나 현금이나 뭐 신용카드, 지불카드 이런 거를 내도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로 내는 게 있다? 물납. 예, 토지로 내는 것도 있어요. 이 물납이란 땅으로 내는 거거든. 그래서 토지로 납부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이런 것들 등 이런 걸 쭉 정리하는 것. 이게 기반시설 부담부에 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딱 끝날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죠? 의. 그럼 먼저 기반시설 부담부의 의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거기 보니까 우리 책에 몇 페이지죠? 66페이지. 우리 유약집 66페이지니까 제일 먼저 뭐라 되어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만 지정한단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란 요자가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즉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르다. 전혀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한다는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뭐하는 자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일정한 개발행위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이거든요.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그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뭐가 있을까?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났었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뭐뭐 있죠? 크게 7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뭐 있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요 7가지. 이것도 7가지를 하나씩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머리째만 갖고 외워보자. 머리 갖고. 어떻게 외우죠? 도공록학수합회. 뭐라고? 도공록학수합회. 처음에는 머리째 갖고 외우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근데 조금만 해봐. 혀가 돌아간다니까? 발음이 된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7가지를 하나씩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7가지를 다 외워야 될까?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 박스 문제가 많이 난다 그랬죠? 그럼 박스 문제에서 대부분이 뭘 묻는다고 그랬어? 다음 중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모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게 박스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럼 모두 옳은 걸로 고르시오. 이렇게 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모두 옳은 걸 다 골라야 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앞에 거 한두 개만 하면 시험 문제 풀었는데 이제는 박스 문제가 10문제가 넘게 나면서 그렇게 한두 개만 해가지고는 몇 개는 찍어냈어. 근데 나머지 건 안 해왔거든.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럼 역시 확률은 5분의 1 내지 잘하면 이제 2대1 둘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 아니면 셋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 어떨 때는 넷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험에 맞출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박스 문제 때문에 요새는 외울 수 있는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다? 7가지. 다시 한번 도공록학 수학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때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빠진다?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중에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 설립자가 부담해야지 누가 부담해. 그죠? 우리 딸내미가 꼭 그 대학교 간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잖아.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야. 어차피 뽑아서 그냥 추첨해서 가니까 그냥 가기 때문에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되지만 대학교는 추첨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굳이 우리 딸이 거기 간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그 비용도 내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설립자가 부담하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어디에서 앞에 의 용어적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핵심. 자, 두 번째. 이제 뭘 하자? 기반시설 부담의역을 지정하자.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한마디로 관할계 장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누가 지정하죠? 관할계 장들이 지정합니다. 그 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어디만 지정한다? 녹관농자 시골지역에서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것도 관할계 장들입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하는 게 3가지가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셋은 다 누가 지정한다고? 관할계 장들이 지정권자다 라는 걸 먼저 같이 정리하시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다 지정하지? 필수적 지정대상지역만 외우시면 돼요. 임의적 지정대상지역은 별로 중요하잖아. 유역지에 보니까 임의적 지정대상지역은 어디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 그래서 계획적인, 체계적인 계획적인 그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어디가 아니라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 그런 데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상식적인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반드시 지정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첫 번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무슨 말이죠? 법령이 이번에 새로 제정됐어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판결 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막 이랬죠? 예,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우연 판결 나는데 그 중에 민식이법이라고 있었죠. 예, 민식이법이 그게 우연 판결 받아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음주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것도 그죠?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너무 강하게 처벌한다. 이거는 이렇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죄 판정이 됐어요. 그럼 원래 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 내가 음주운전 사고 한 번 났었어. 그리고 20년 후에 지금 또 음주운전 사고 났어. 그때는 뭐죠? 2년 이하의 징역이래. 2년 이상 징역이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래. 아니 20년 전에 하고 또 20년 후에 하는 이걸 똑같이 처벌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과장. 물론 20년 전에 마시고선 또 20년 후에 마셨다고 해서 그것도 뭐 중요한 재현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한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 사이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거.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우연 판결 내렸거든. 근데 그것도 예상됐던 거거든. 그럼 빨리빨리 국회에서 뭐 했어야 돼? 빨리 개정해가지고 했어야죠. 그때는 지들끼리 쌈박질만 하느라고 개정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민식이법이 무효가 돼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식이법을 그 취지는 살려야 되잖아. 다만 너무 과하게 처벌하지는 말라. 그렇게 처벌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좀 때려 샀듯이 이거는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게 우연 판결이 어제 딱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법이 만들어졌대. 또는 개정됐대. 그로 인해서 행위자리 있던 것이 뭐 됐다? 그게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강화된다면 안 돼. 행위자리 완화된대. 그럼 행위자리 완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저번에 예를 들은 게 뭐였었더냐? 우리 가장 행위자리 심한 구역이 무슨 구역이죠? 행위자리 가장 심한 지역. 그린벨트. 우리말로 뭐라 한다? 아, 참, 영어로 뭐라 한다? 그린벨트는 우리말이고, 영어로 뭐라 한다?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이번에 뭐죠? 관련된 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법? 무슨 법? 잘 모르면 세 글자로 얘기해도 돼. 개특법. 물론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 개특법. 원칙명칙.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칙을 만들어놔서. 하여튼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요번에 뭐 됐다? 개정됐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도 뭘 지을 수 있도록 요번에 법이 개정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온다는 얘기야. 그린벨트 어떻게 돼? 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죠? 아파트 지어야 된다네. 그럼 평당 200만 원, 그래도 요새 서울 지역에는, 변두리에는 그래도 그린벨트가 200만 원씩 가는 데도 많아요. 왜? 장차 언젠가 여기 해제된다면 여기 2천만 원짜리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2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근데 2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될까? 졸지에 5천만 원짜리로 오를 수가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개발행위에 들어가. 아파트 짓겠지 당연히 그린벨트 내다. 그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개발련해서 그동안은 그린벨트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어? 안 돼 있었어요? 필요가 없었죠. 왜? 어차피 개발 못하는데 도로가 뭐 필요가 있고 상하수도가 뭐가 필요하고 그 동네 사람들만 쓸만 정도만 되면 되지 굳이 많이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부터 아파트 짓는다? 도로 새로 만들어야 되죠. 상하수도관 새로 매설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공원 조성해야 되죠. 등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 그때 뭐하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그 개발한 자들에게 그런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자. 그래서 법령의 제정, 개정을 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두 번째는 용도지역 등이 이번에 뭐 됐죠? 용도지역 등이 이번에 변경되거나 해제됐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었는데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로 바뀌었대? 일반상업지역. 그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행위제한이 어떻게 되죠?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완화되는 거죠. 요게 핵심이야.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질 거 아니야. 그럼 그동안 녹지지역에 쓰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죠? 지금부터 상업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기반시설 누구한테 부담시키자? 개발하는 너희도 일부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야. 요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건 공법에서는 원화 맞기 때문에 그걸 다 해올 수는 없어.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린다. 요건 전부 다 네 가지는 지정하여야 한다. 요렇게 정의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요 허가 건수죠. 세 번째 건 허가 건수야. 자, 잘 봐봐. 올해가 몇 년? 2022년. 작년? 전년도 2021년. 전전년도 2020년. 그러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요 지역에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몇 건이었었대? 120건. 근데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몇 건? 100건. 그러면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얼마나 이상 증가했습니까? 20건 이상 증가했죠?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20% 이상 증가한 거죠? 20%가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올해 거기를 뭐 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 전전년도보다도 전년도에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어? 그러면 올해 여기는 그렇게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마지막은 인구 증가를 따져요. 요거는 개발의 건수, 요거는 인구 증가예요. 인구가 늘어난대. 그럼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반시설은 더 필요한 건 맞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기 이제 어딜 전제로 하냐면 저 성남시를 가보면 돼요. 성남시에 뭐가 있었죠? 판교지구. 성남시 판교지구가 전년도, 작년도 연초에 1월 달에는 인구가 몇 명이 있었더냐? 거기가 10만 명이었다고 가정하자. 근데 작년 연말에 갔더니 전년도 연말에 갔더니 몇 명에? 13만 명으로 증가되었답니다. 그럼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되면 몇 퍼센트가 증가합니까? 요 자체 내에서는 30%가 증가한 거죠. 그죠? 10만에서 13만 명. 그럼 3만 명이 늘어났을까? 30% 증가. 맞죠? 근데 그거하고 뭐하고 비교하자?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요. 즉 자기 관할구역. 우리 관할구역 하면 어디를 말하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죠. 그중에 성남시라는 그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따져봤어. 성남시의 일부인 판교지구의 인구 증가라고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성남시 연초에는 작년도에 얼마였는데 100만 명이 있었어. 연말에 갔더니 얼마가 됐대? 105만 명이 됐대요. 그럼 100만 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나면 전년도에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증가한 겁니까? 5% 증가하죠. 100에서 105만 명이니까 5% 늘어난 거 맞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 판교지구의 인구질,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하고 어디하고 성남시 그 해당 관할구의 인구 증가라고 이걸 비교를 한 거죠. 그럼 30% 증가, 5% 증가 차이가 얼마죠?
25%포인트 높아진 거죠. 여기는 퍼센트라고 쓰지 않고 퍼센트 포인트란 말을 써야 돼요. 왜?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를 비교할 때는 그 몇 퍼센트 높다 낮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몇 퍼센트 포인트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 돼 있다? 그냥 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재단이 잘못된 거다. 퍼센트 포인트라고 써야 되는데 법에는 그냥 퍼센트라고 써놨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성남시 인구 증가는 5% 늘어났는데 판교지구는 얼마 늘었다? 30%. 이걸 다시 말하면 성남시 전년도에 작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났어? 5만 명. 그 5만 명 중에 무려 몇만 명이 3만 명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거야? 바로 판교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는 5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어디에서만 왕창 늘어났다? 판교지구에서만 왕창 늘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판교지구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다? 기반시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그 개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좀 부담하라 라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20% 이상 높은 지역, 정확하게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이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은 뭐로 정해야 된다? 여기를 판교지구를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거까지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지정하는 기준 간단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아까 7가지 기반시설 있죠? 그런 것들이 적절히 배치되려면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일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죠. 자, 지정하는 절차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의, 심, 고.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는데 뭐랑 혼동하지 말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하고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뭐만 있다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하는 거로 심고 2단계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뭐였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이게 추가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옛날에는 지정 절차나 수립 절차 같은 게 시험 문제 별로 안 냈었거든요. 왜? 그건 공인중개사 알아야 될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수립하는 새끼만 알아면 되고 지정하는 새끼만 알아면 되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수립 절차, 지정 절차를 왜 공인중개사가 왜 그것까지 해오느냐고. 그건 해당 관청에서만 해오면 되지. 그런데 최근 시험 문제는 뭔가 떨어뜨리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그런 복잡한 절차도 시험 문제에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절차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에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이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심고가 아니라 의심고라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끝났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어.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제 요거는 절차 의심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죠. 자, 이제 그 안에서 뭐죠? 개발한 자들에게 개발한 사람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어디에다가 기반시설 필요할 건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수립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누구랑 동일이냐? 구역 지정권자와 동일합니다.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다 얼마나 설치할 건지 그 계획도 누가 수립한다? 지가 수립한다. 한 장 더 넘어갔다? 그죠? 어디 갔어? 요거죠. 기반시설 설치계. 자, 누가 수립한다고?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조심할 게 하나 들어있어. 근데 이 수립한 걸 어디다가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밑줄 쫙 쳐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요거 갖고 바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기반시설 도로 만든다, 공원 주선하다, 학교 짓겠다고 이 계획이 나왔다고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야. 그럼 설치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 거기 들어있었죠. 용기도 정지, 용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즉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뭐 하고 싶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획만 수립됐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어디다 반영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비로소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들어보셨죠? 아저씨 이 더워지는 날씨에 무슨 사업 시행하시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셔. 고생이 많으셨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디다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비로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에서 사업 시행으로 만들어야 되지. 설치 계획이 수립됐다고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수립 내용.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 및 규모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어디 자 봐봐 종류 도로 공원 학교 종류죠. 두 번째 위치 여기다가는 도로 여기다가는 공원 여기다가는 학교 이게 위치. 그 다음에 규모 도로는 얼마의 크기로 만들고 여기 공원은 얼마나 크게 만들고 학교는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지 그 규모. 그러면 뭘 산출할 수 있어? 비용들. 도로 만드는 데는 총 예상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규모로 만든다면 공원은 얼마 정도 돈이 들 것이다. 학교 짓는 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산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야 비로소 설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가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기반시설 설치계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또 뭐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하고 단계별 설치계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냥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규모, 종류가 들어간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설치 우선순위가 포함된다.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 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잘 모르면 뭐라? 맞는 문장. 그냥 그렇게 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다 외우지는 못해도 첫 번째 건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건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뭔지 모르지만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렇게 문제는 접근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하고의 관계를 물었죠 여기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라는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복습.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들. 우리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봐봐요. 어디에?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53페이지. 요약집 53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자.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는 지구단위에 반드시 들어가죠? 바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있고 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채관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이거는 지구단위에 반드시 포함되라. 외우라 그랬었어요. 들어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 있죠? 이거 하고 뭐하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계에 들어가는 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요거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하고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르죠? 예, 여기는 배치라고 썼고 여기는 종류, 위치라고 썼으니까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돌아버리는 거야. 단순히 문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생각해봐. 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뭐죠? 기반시설의 배치. 여기다가 설치한다. 배치. 그럼 배치하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종류가 나와야죠. 아무 종류도 없이 배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치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종류하고 위치가 배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무엇을 어디다가 배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무엇을 어디다 배치한다 하려면 위치와 종류가 나온 거잖아. 아셨죠? 따라서 배치와 규모는 뭐와 똑같다? 위에는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같은 말이라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안에 뭐가 들어있죠?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뭐랑 동일하다? 기반시설 설치계에 들어갈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다 뭐라고 만들었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그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뭐를 수립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따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그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지구 단위 속에 기반시설의 배출가 많은 게 이게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갈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요 밑에 것만 수립하면 위에 건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거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외우든지 말든지 하지.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수립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 시일로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으면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어떤 게 날라가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게 지난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되죠? 그럼 몇 년 내 수립하라고 했죠? 그건 3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거기는 3년이야. 여기는 몇 년? 1년. 3년하고 1년을 절대로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하실 것.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 됐죠? 이게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그 내용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 세 번째. 이제 설치 계획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할 총 비용도 산출했고 나왔죠? 이제 뭐 해야 돼? 개발한 자들에게 뭐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자. 그럼 첫 번째, 이거 부과 대상이 뭐 하는 자만 부과하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일정한 건축물을 뭐 하는 자? 신축, 증축 행위 하는 자만 부과하자. 신축, 증축만 부과한다. 첫 번째죠? 그때 설치 비용은요, 이건 참고자료로 써놓은 거야. 이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즉 비용을 부과할 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너 여기다 건물 짓잖아. 그럼 건물 짓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제곱미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제곱미터당 얼마 해가지고 곱하기 현재 개발하는 그 부과대상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 예를 들면 1제곱미터당 10만 원 하고 나왔어.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가 부과대상 면적이래.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 100 이렇게 곱하면 그게 부과대상 되는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1제곱미터당 얼마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 이자들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라. 근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 그걸 부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건 다시 잘라서 봐야 돼. 둘을. 첫째는 두 가지 행위만 부과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하고 증축행위만 부과한다 그랬잖아. 그럼 신축과 증축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 신축을 볼까요? 원칙으로 신축은 뭐죠?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뭐죠? 신축. 나대지에다 건물 새로 지었다. 뭐죠? 신축. 그럼 이때 새로 지었는데 한 개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랍니까? 100제곱미터씩이래. 그럼 몇 개층을 지었어요? 4개층을 지었으니까 바닥 면적이 합계는 얼마? 400제곱미터. 그죠? 그럼 400제곱미터 졌으면 이때 1제곱미터당 얼마씩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1제곱미터 얼마 나온 곱하기 400 이렇게 곱할까? 아니요. 400제곱미터를 신축한다 그래도 400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시키겠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200제곱미터를 뭐라 부른다?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그건 빼란 얘기야. 그래서 200제곱미터는 부과하지 않고 그거 초과되는 부분 부과한다 했으니까 총 400 중에서 200을 빼면 얼마만 맞죠? 나머지 위에 요거 200 요것만 부과대상 면적으로서 200 곱하기 1제곱미터당 얼마 곱해버리면 그게 부과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산출해서 부과하라. 자, 두 번째. 그럼 증축하면 어떻게 되죠? 자, 먼저 몇 개층 있었어요? 1개층만 있었어요. 요거 1층만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도 몇 개층을 더 올렸어? 2개층을 더 올렸어요. 그럼 1층 위에다 2층을 더 올려서 증축을 했다. 증축이죠? 이때는 얼마를 부과할까요? 그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과하라 그랬잖아. 말을 잘 봐봐. 그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였었죠? 한 개층이니까 요거 100. 100이죠? 이걸 포함하여 얼마? 200. 그러면 200 하면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요 100하고 요 100하고 이렇게 합쳐서 요게 얼마죠? 기초공제 200으로 빠져. 그럼 위에 이제 몇 칸만 남아? 한 개층만 남네. 바로 요거 얼마? 100제곱미터. 요것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이 기초공제로 빠지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 위에 한 개층 요 100제곱미터 요것만 부과 대상 면적으로 한단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핵심 포인트.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예외.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또 이게 이제 예가 나와 있네. 자,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걸 뭔데?
철거하고 뭐 한다고? 신축하는 경우. 자, 또 건축법이네, 이건. 우리 건축법에 신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3가지가 있었거든요. 기억나나요? 그렇게 물으면 또 너무 빠르죠? 예. 신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페이지? 143페이지. 우리 요약지 143페이지 먼저 가보자. 거기에 보면 신축에는 몇 가지? 3가지. 첫째, 아무것도 나대제다. 아까 요거 했던 거. 아무것도 나대제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뭐죠? 신축. 두 번째 게 요거야.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뭐하고? 해체하거나 멸실되고 어떻게 졌습니까?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해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로 썼죠? 철거라고 했어. 같은 말이야. 종전에는 건축법에서도 철거란 말을 썼었는데 철거란 말을 해체란 말로 개정해버렸어요. 그럼 뭐도 바꿔야 돼? 여기도 이거 철거를 해체로 바꿨어야 되는데 국토법은 아직 개정 안 해놨어. 같은 뜻이야.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뭐하고? 해체하거나 철거하고 어떻게 됐을까? 종전보다 더 크게 지으면 뭐라 부른다? 그걸 신축이란다고 건축법에 나와 있잖아. 그걸 전제로 해야 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럼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크게 지었다. 그럴 때는 몇 제미터가 부과 대상이냐? 뭐 얼마가 부과 대상이냐? 이거죠. 자, 원래는 얼마죠? 200을 초과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200을 빼고 나머지 몇 개 층이야? 그러면 6개 층이 나오네. 그죠? 그럼 600제미터가 나오네. 그럼 200을 뺀 나머지 600이 부과 대상일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과한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기초공자가 200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게 기초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0을 빼고 기초공자 400을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 요 400 요것만 부과 대상이지 600이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건 수치로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건 그냥 얼른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세 번째 기반시설 유발개수. 이건 거기다 뭐라 써놨어? 건축물별 기반시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뭐로 했다? 수치화시켜놓은 거. 그걸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하자. 그럼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원만 지원다 0.7, 0.9, 1.0, 1.3, 1.4, 1.6, 1.9, 2.1 여기까지만 외우는 걸 할 겁니다. 아까 2.5까지 간다 그랬죠? 필요 없어. 그건 공장과 관련된 시설이거든. 근데 공장과 관련된 시설이 한 30까지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일일이 무슨 우리 공장 이름도 몰라. 솔직히 그 들어가 보면 처음 들어보는 공장 명칭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건 외울 수가 없으니까 빼버려라. 그러면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인 나하고 여기서 나라는 건 여자를 말해요.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나하고 누가하고 아들놈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누가하고 할머니. 이때 할머니는 시할머니인지 그죠? 시어머니인지 아니면 친정어머니인지 그건 모르겠어. 여기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하여튼 할머니하고 몇 명이 간다? 5명이 어디 간다 그래요? 2박 3일 목적으로 어디 간다? 우리 토요일에 어디 간답니까? 속초로다가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를 출발합니다. 언제? 토요일 날 출발해.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럼 가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돼? 아침 7시부터 서둘러야 돼. 7시가 얼마? 0.7. 7시에 어디 간다? 우리 집. 우리 집은 뭐 할 수 있어? 여기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있어? 공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둘 다 똑같아. 단독주택, 공주택. 우리 집에서 출발하는데 어디 가죠? 일단은 애들 학교부터 들립니다. 학교는 무슨 시설? 학교는 교육, 연구시설. 들려서 뭐 한다? 체험학습 하고. 왜? 월요일날 수업 빠지잖아. 2박 3일이니까 월요일까지 가니까 월요일 학교 안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체험학습 신고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어디 들린다? 아들 태권도장 들려가지고 오늘 태권도장 무슨 시설? 운동시설. 오늘 태권도장 못 가? 못 가니까 뭐 해야 돼? 오늘 못 가요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결석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무실 무슨 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들려서 뭐 해야 돼? 예, 잡무. 왜냐면 월요일에 출근 남편은 못하니까 월요일 일도 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잡무 처리 좀 해놓고 그래 놓고 어디 또 들린다? 할머니 경로당에 들려야 돼요. 예, 경로당에 무슨 시설? 노유자 시설. 경로당 노유자 시설. 여기 들려서 뭐하고? 자랑하고 우리 손주하고
아들 며느리하고 어디 간다? 나 속초 갔다 오니까 너희들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좀 쉬고 있어. 걱정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괜히 가가지고 그죠? 그래 나 갔다 올게. 자랑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출발합니다. 어디 가죠? 목적지가 유수호스텔이야. 유수호스텔하고 호텔하고 달라요. 호텔은 숙박시설이 들어가. 유수호스텔은 그거는 수련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죠, 이런 데가. 그래서 유수호스텔 같은 이런 수련시설을 거기를 예약을 해놨어. 거기서 이제 우리 쉬기로 했었어. 그런데 그 유수호텔인 수련시설을 검색하면서 출발하다가 자동차 가면서 뭐죠? 내비 검색하려고 하다가 자차모에서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와서 대형 사고 낼 뻔했어. 그래서 교통사고로 하마터면 뭐했어? 장례식장으로 갈 뻔했다. 뒤질 뻔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례식장. 그래서 이 장례시설까지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잘 갑니다. 근데 9시경. 9시니까 얼마죠? 이제 여기까지가 얼마야? 이게 다 0.7이야. 0.7. 7시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거야.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 이제 가다가 9시경에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뭔데? 병원에 들리라고 치료하라고 시간이 늦었어. 병원은 무슨 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얼마? 0.9. 의료시설만 0.9야. 그래서 병원에 들려가지고 치료했죠. 토요일이라서 또 영동고속도로 뒤지게 밀리잖아. 그죠? 토요일날 말도 못하게 밀려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밀려가지고 뒤지라고 왔는데 속초까지는 못 가고 어디까지 못 갔습니까? 강릉까지 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강릉에 들려서 뭐 했죠? 호텔에서 일단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렸죠. 호텔은 무슨 시설? 숙박시설. 거기서 1박. 하룻밤 자니까 1박이 얼마죠? 1.0. 1.0. 그래서 숙박시설은 1.0.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잤다? 1.0. 이렇게 숙박시설은 1.0.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왔어.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짐 풀어놓고 나왔죠? 밤에 나와서 어디부터 들려? 일단 슈퍼에 가서 남편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힘들었잖아. 뭐 해야 돼? 담배도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담배 하나 사야 돼. 어디 들렸습니까? 슈퍼 일종 근린생활시설. 거기 들려서 뭐 사고? 담배 사고 다시 재래시장. 거기 보면 속초에 뭐 중앙시장 있어요. 그 중앙시장이라는 재래시장 들려가지고 뭔다? 오징어 등 해산물을 샀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13만 원. 그럼 일종근생하고 재래시장인 판매시설, 일종근생, 판매시설 둘 다 얼마? 1.3. 둘 다 1.3이야. 그래서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죠? 무슨 날이야? 일요일이잖아. 일요일날 또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됩니다. 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어디 가든지 예배는 꼭 봐야 돼. 그래가지고 몇 시에 났습니까? 오후 2시. 그러니까 몇 시야? 14시. 14시니까 1.4죠? 오후 2시에. 어디 들렸어? 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받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에 돼. 그래서 터미널이 뭐죠? 운수시설.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시설. 그 다음에 뭐 봤죠? 예배 보고 나와서 영화관 가서 또 형 앞에 때렸어. 할 일 되기도 없네. 그죠? 놀러 가서 영화관 가게. 하여튼 영화관 들려서 무나미 집에서 들려서 영화 한 편 봤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했어? 14시에 3가지를 했죠. 첫째, 터미널 옆에 있는 들려서 교회에다가 영화 봤다. 3가지야. 그래서 각각 운수시설, 종교시설, 무나미시설 다 얼마? 1.4. 이건 1.3이 아니라 1.4야. 1.4. 그리고 이제 속초역에서 출발했죠. 근데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이죠. 거기 들려가지고 어디 들렸어? 속초로 올라가다 보면 바닷가 옆에 뭐들이 많아? 횟집들 되게 많잖아. 그래서 횟집에 들려서 일단 회 한 사발 또 때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횟집은 무슨 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뭐에 속한다? 이종근생.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이종근생이야. 그래서 이종근생 거기서 회 먹고 다시 7시. 1.9니까 19시죠? 19시는 몇 시야? 저녁 7시. 7시 뭐 가죠?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지고 있죠? 그때 뭐 한다?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뭐라 부른다? 비긴 버기. 이거 나왔었죠? 어디 갔어? 이렇게 야외 음악당. 야외 음악당 뭐에 속한다? 관광 휴게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3가지야.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관광 휴게설. 거기서 뭐 보고? 비기너의 공연 보고. 그 다음에 밤 9시, 21시, 2.1. 어디 들렸다? 나이트클럽. 바로 위락설에 들려서 진하게 놀았다. 행복한 우리 가족.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숫자를 완벽하게 못 외워도 뭐래 외워야 돼? 순서는 외우셔야 돼. 그럼 순서만 외우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 없어요. 거의 이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해봐라. 오케이? 자, 이제 다 끝나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자 누가 내야 되죠? 당연히 부가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 그런 아까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자 있죠? 그 자들이 납부하는 게 당연하죠. 다만 위탁한 자가 있고 도급한 자가 있어. 위탁이나 도급은 뭐죠? 남한테 맡기는 거죠. 야,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지어서 나한테 넘겨달라. 내가 그 지인된 수급이 돈을 줄게. 이게 위탁이나 도급하는 거거든. 그때는 짓는 자가 납부하는 겁니까? 맡기는 자가 납부하는 겁니까? 맡기는 자가 내란 얘기야. 위탁한 자, 도급한 자라는 건 그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자.
그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또 타인의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한다? 빌린 사람, 바로 임차인. 그 사람이 개발행위 하는 거니까 지가 납부해야 된다. 또 이러한 지위를 먼저 승계한 자들, 그 자들도 납부자가 된다. 자, 이때 납부하는 요거 납부 기한이 먼저 책에 보면 이건 위치를 잡으려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써놨어. 자, 부가미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납부하죠? 아까 건축 허가 받았으면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부과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허가 내줬으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라고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럼 내는 건 언제까지 내야 되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는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할 거. 그거 두 가지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방법은 뭐로 낸다? 현금, 신용카드, 지불카드. 이게 원칙이야. 근데 뭐로 낼 수도 있어? 물납. 이때 물건이라는 건 텔레비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받아준다 그랬어. 뭐지 뭐만 된다? 토지만. 근데 토지 잘 이 그림을 보세요. 해당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 이렇게 돼 있어. 이때 부가대상 토지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땅에다가 건물 질 거잖아. 그럼 뭘 낸다는 얘기야? 부가대상 토지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즉 내 땅에 일부를 짜투리를 잘라서 이걸 뭔다? 땅으로 내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낸다면 건물 못 짓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의 일부를 분할해서 이것만 이거로 낼게요. 이게 해당 부가대상 토지고 그와 인접 비슷한 토지라는 건 다른 땅이 있는데 비슷한 이 땅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때 조심할 거. 이때 물납하는 이 금액은 부가대상 금액을 초과해서는 될까 안 될까? 예를 들면 부가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납부하는 이 땅값은 얼마짜리야? 1억짜리야. 그럼 1억짜리 갖고 가가지고 나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1억짜리거든요. 9천만 원 거실러 주세요. 거실러 준다? 안 거실러 준다? 안 받아 그럽니다. 안 거실러 주는 게 아니라 안 받아 그럽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 이하까지만 되는 토지만 받지 부과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는 그건 납부하지 그건 받지 않는다. 아셨죠? 그 금액 이하짜리 토지만 받는다.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예,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하는 건 이게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뒤에 보면 그 밖에 상해가지고 뭐 시범도시 지정지원, 타인의 토지 출입, 그 다음에 청문사유 이게 나오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 옛날에 한 번 설명했었어. 근데 지금은 가끔 시험 문제 나는데 그거는 지금은 보지 않아도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법, 국도법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슨 법 들어가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쉬었다 가시죠.